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해서 우리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폭스바겐 뒤에 배터리 배경 깔아놓고 파워데이를 열었습니다. 자, 2시간짜리 파워데이 영상을 봤더니 핵심은 통일된 배터리를 만들어서 2030년까지 폭스바겐 차에 80%에 탑재하겠다 하더라고요. 자체 생산할 배터리는 각 배터리로 기존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파우치형이 아니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배터리 회사 입장에선 주력 고객사 하나를 앞으로 잃게 된 셈이죠. 그렇잖아도 소송에 뭐해 불안불안하던 배터리 관련주 주가는 당장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우린 2030년부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주주분들 다 하셨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지 주가가 뭐 가상화폐도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은 폭스바겐 각형 배터리 선언을 통해서 본 배터리 시장의 이모저모, 그리고 시장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회사의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폭스바겐은 1937년 독일어로 국민차란 이름을 달고 나온 100년 전통의 자동차 회사죠. 그 악명 높은 히틀러가 국민들에게 자동차 보급시켜라고 하던 시절 등장했는데 오죽하면 폭스바겐은 우리 가족이다 라면서 1가정 1폭스바겐이 국민 구호이던 시절도 있었고요. 뭐 요즘 대기업들 M&A 끝판왕이라 불리는 곳 많지만 폭스바겐이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부가티 이런 회사들을 차곡차곡 인수해서 지금은 자동차계의 어벤져스급으로 우리의 드림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30% 이상 감소한 2020년에도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37% 급감, 영업이익 적자 전환, 순이익까지 적자에 판매량 줄면서 4년 만에 세계 자동차 1위 회사 타이틀을 도요타에 넘겨주게 됐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죠. 테슬라에 가려져서 그렇지 폭스바겐이 전기차로 회사의 방향성을 전환한 건 2021년에 갑자기 짠!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2018년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MEB를 공개했고요. 최근엔 자율주행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공개했는데 한마디로 2026년까지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 내놓겠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전기차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으니 첫 번째가 전기차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배터리 원가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가 전기차와 떼놓을 수 없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 문제는 2020년 기준 상위 10개 회사 점유율이 무려 93.9%에 달하고 대부분이 한중일, 그러니까 아시아 회사라는 점이에요. 천하의 테슬라조차 파나소닉과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 짓고 미국, 유럽 테슬라엔 파나소닉 배터리 쓰고 중국에선 LG화학 배터리 공급받고 있거든요. 한창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을이 아니라 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 안 되겠다 싶던 폭스바겐 2019년에 이런 발표를 해요. 우리는 10년간 70개 넘는 전기차 모델로 2200만 대 전기차 만들 거고 2023년까지 300억 유로 투자할게. 자, 그러면서 노스볼트에 9억 유로,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노스볼트 지분 20% 인수해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만들죠. 이미 노스볼트에 아주 멋지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선주문만 10년치 140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어치를 해버렸습니다. 스포츠카 전문 브랜드인 포르쉐도 이미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을 내놨는데요. 여기엔 LG화학 배터리 썼지만 배터리 회사 커스텀셀즈와 배터리 제조 합작사 셀포스 그룹 만들고 배터리 공장 지으며 홀로 서기를 준비 중이에요. 요즘 특허권 가지고 소송하는 SK와 LG화학 모습 보면 아마 일찌감치 준비하기 잘했다, 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설명해드렸지만 이미 자동차계 어벤져스를 달성한 비결이 M&A였기에 자율주행 플랫폼 만드는 데는 M&A 특기를 잘 살리고 있어요. 카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관리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는데요. 자, 2014년 이전만 해도 그냥 자동차 제조사들을 인수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면 2015년부터는요. 앱 개발 회사를 줄줄이 인수하고 있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 만드는 회사, 모바일 결제 회사,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 카풀 서비스 회사 이런 것들인데 뭐 앞에서 한국의 현대차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거대 플랫폼 회사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 글로벌 빅카 메이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차곡차곡 해오면서 2020년에 내놓은 ID3 출시하자마자 노르웨이에서 모델 3를 추월하기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테슬라를 턱 밑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완성차 회사들의 배터리 자체 생산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요. 테슬라에 이어 세계 자동차 2위 회사가 이렇게 발표한 만큼 간담이 좀 서늘해질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제 정말 2차 전지 대장주의 시대는 간 걸까? 우려가 더 많은 상황 속에서 리스크와 기회의 요인들을 짚어보면 좋겠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유럽이 연대해서 2차 전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럽은 앞서 이렇게 키워낸 성공 사례가 있죠. 바로 에어버스입니다.
보잉이 민간 여객기 시장에서 독주하니까 유럽 거 키우자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세운 회사죠. 아시아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게 키워보자면서 이름마저 에어버스 배터리 프로젝트로 지었으니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2021년 초에는 EU에서 12개 회원국 배터리 연구 혁신 프로젝트에 29억 유로 3조 8,900억 보조금 주겠다 선언도 했죠. 장기적으로 이를 고객사가 폭스바겐 말고도 더 있다는 소리고요. 유럽 시장 점유율 하락은 이미 예상된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에 현대차마저 이 소식에 자극받고 배터리 내재화 검토하라 지시가 떨어졌다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한국 회사들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우려 요인이에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이 이를 갈고 있는 영역이라서 K배터리 대신 J배터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죠. 폭스바겐 자체도 전고체 배터리도 직접 생산하겠다 계획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에 투자하고 2024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야 너들 좀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달라 우리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일본이 2000년대 초반까지 배터리 선두를 달리다 한국의 자리를 뺏긴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구군을 걸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시장 상황 자체도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돈을 풀면서 나오는 우려가 있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인데요. 워렌 버핏 선생님조차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무조건 캐시플로우 충분한 회사 사야 된다 하셨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접어들기 전이고 아직까진 규모의 경제를 눌릴 만큼이 아니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클 수도 없는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혹시 유동자금 테이퍼링에 나서기라도 하면 주식시장엔 바로 악재가 되죠. 벌써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들썩거리고 있으니 과한 걱정도 아니고요. 이미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은 2차 전지주들은 성장주 대신 가치주에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악재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큰 그림은 단순히 그냥 차가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것에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애플이 단순 스마트폰 기계만 팔아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만들어낸 플랫폼을 통해 킹풀이 됐다는 걸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넘어 이제는 전기차가 만들어낼 플랫폼 시장이 찐이라는 촉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애플도 애플카 만든다는 것이고 폭스바겐이나 현대차가 돈을 쏟아 부어서 전기차를 무조건 키우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와 플랫폼 선점 그리고 독점만 하면 돈은 따라오는 세상이다 보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플랫폼의 완성 그림에서 지금 당장이야 2차 전지가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하지만요. 큰 그림에선 소외될 수밖에 없고 확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를 위한 배터리를 미국과 유럽에서 직접 공급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막상 테슬라는 아직 생각 중이라고 뜬 기사만 봐도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걸 짐작해야 합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해드렸나요? 그래서 물론 기회도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새로운 배터리는 양산이 어려워요. 이게 2차 전지 회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조차도 이게 워낙 어려우니까 파나소닉 도움받아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노스볼트는 아직 신생이에요. 배터리 공장도 이제 지어지는 단계고요. 일반 배터리는 불량이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차에 쓰는 건 잘못 만들면 생명이랑 직결된 거다 보니까 그만큼 업력이나 기술력이 중요하죠. 노스볼트만 해도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 밝힌 시점이 2023년. 양산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앞서 보쉬도 배터리 사업을 일찌감치 포기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미 배터리 3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니켈, 코발트 같은 원재료 수급을 위한 전략도 준비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호재도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죠. 트럼프 때와 달리 친환경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집집마다 차고도 있어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죠. 인프라가 더 쉽게 깔리다 보니까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 미중 분쟁 때문에 아무리 CATL이라 해도 쉽게 미국에 진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폭스바겐은 각 배터리 들고 중국에 간다지만 우리는 미국에 집중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완성차 업체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2차 전지사는 미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원하다 보니까 요즘 완성차와 2차 전지사의 조인트 벤처가 앞다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앞서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손을 잡았고 폭스바겐이 각 배터리를 주요 매출처인 중국을 겨냥해 만든다고 선언했다 이런 말 있지만 LG화학은 GM과 함께 이 공장까지 미국에 만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와 연결되기도 하죠. 2차 전지 산업이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실 폭스바겐같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회사가 전기차 방향을 이렇게 빵 터트려준 것 자체가 전기차 시장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의 산업에는 많은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폭스바겐 배터리 직접 제조 소식에 오히려 LG전자 같은 전장업체나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포스코케미칼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역시도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로 통일을 한다고 해서 파우치만 생산하는 SK이노베이션이나 원통형 파우치만 생산하는 LG화고 어떡해 이런 말도 있긴 했지만요. 2차 전지가 시대에 따라 흐름이 바뀌어 왔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일례로 각형 배터리는 휴대폰과 노트북에 초기에 엄청 들어가다가 아예 파우치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내장되면서 수요가 줄었고요. 원통형 배터리도 노트북에 쓰이다가 수요가 줄었죠.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다시 원통형 배터리가 각광받기 시작했고 파우치형 배터리도 웨어러블의 성장세와 더불어 다시 성장했습니다. 결국 어떤 배터리가 시장의 승기를 잡을지 아직은 확실할 수 없다는 거죠. 배터리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보면요. 가장 핫하다, 미래다, 기술 개발이다, 필수제인의 B2B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와 너무 닮았다 이런 피드백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요. 특히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이나 제조 설비 비용 급증 때문에 설계 전문 업체인 팹리스와 제조 전문 업체인 파운드리로 나눠서 성장해 왔는데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첨단 공정 도입을 통한 고객 통합 유치를 기치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위당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요. 다시 수익성 개선으로 추가 투자하고 이젠 설계 대행까지 해주면서 개발 제조 납기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어요. TSMC와 손을 잡은 AMD는 미세 공정으로 인텔을 따라잡고 있지만 모든 걸 직접 다 챙기던 인텔은 AMD의 점유율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TSMC처럼 파운드리하는 회사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은 모든 게 변하는 격변의 시장에서 헤게모니는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는 기업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의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기술로 승부하는 대한민국 기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한 줄 평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